비밀에 관해 위대한 시인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적고 있다.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만일 당신이 비밀을 바람에게 털어놓았다면 바람이 나무에게 털어놓는 것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비밀을 지킬 수 있는가? 물론 지킬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에 따르면 95% 이상의 사람들이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자기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비밀이 없다고 말하는 5%의 경우도 거짓말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누구에게 어떻게 밝힐지 고민한다. 자신의 추악한 과거라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것이 인간이다. 그렇다고 주위 사람들에게는 털어놓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낯선 이에게는 오히려 쉽게 털어놓을 수 있다. 이처럼 이방인과 같이 낯선 상대에게 자신의 비밀스러운 과거사에 대해 자세하게 들려주고 싶은 충동 심리를 기차에서 만난 이방인 현상이라고 부른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사람의 뇌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소자와 1000조 개의 시냅스로 구성되어 있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이 뇌의 활동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뇌를 갖다 보니 인간의 심리는 참으로 복잡할 수밖에 없고 이 뇌의 복잡계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고 예술을 창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창발성을 갖게 되는 거라 합니다. 수십억 인구의 얼굴이 다 다른 만큼이나 생각도 서로 다르지만 한편 비슷한 심리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서로 비슷한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심리학에선 이러한 개념을 상징적인 키워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비즈니스에서 펴낸 행동 뒤에 숨은 심리학이란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자주 듣기는 하지만 그 말의 어원이나 뜻하는 정확한 바를 잘 모르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이를테면 요즘 방송에서 자주 듣게 되는 프레임이란 말도 그렇고요. 햄릿 증후군, 루시퍼 효과, 마녀 사냥 등의 말들이 그런데요. 이 책은 현재 우리 사회상을 통해 인간의 행동 뒤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심리현상들을 우화나 신화, 그리고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 그 어원과 심리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영직은 서울 물리대를 졸업하고 현재 브랜디아 컨설팅 대표로서 경영 컨설턴트, 마케팅 리서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거의 모든 세상의 법칙, 소소한 시간혁명 등 수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총 36개의 주제를 다룬 글들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결정장애, 익명과 루시퍼 효과, 질투의 역사, 마녀 사냥의 심리, 이렇게 4개의 글에서 부분 발췌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정장애. 결정장애라는 용어는 저널리스트 올리버 예게스가 쓴 결정장애 세대에서 처음 사용했다. 1980년대에 태어나 1990년대에 학창시절을 보낸 젊은 층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그들에게는 확신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도 maybe다. 우리말로 옮기자면 결정장애 정도가 될 것이다. 이 세대들은 어떤 물음에도 분명한 대답을 잘하지 못한다. 글쎄, 아마도, 그런 것 같아 와 같은 모호한 말로 대답을 대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곳에 정착하지도 못하고 한 가지 일에 제대로 집중하지도 못한다. 기성세대는 이들에 대해 나약하다,
우유부단하다, 결단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하지만 예게스는 개개인의 나약함 때문이라기보다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가 초고속으로 디지털화되면서 선택의 범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졌기 때문에 무언가를 결정하는 일이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 선택의 옵션이 많으면 오히려 결정의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전 세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다. 인터넷 매체를 비롯한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거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니콜라스 칸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무능해진다면서 그 이후로 너무 많은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어 그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도외시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소위 원리를 깨닫는 데 필요한 학습 기간이 없다는 이야기다. 디지털 기술의 편리함 뒤에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디지털 시대. 그것이 아마도에 해당하는 메이비 세대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결정 장애의 핵심 감정은 불안이다. 그리고 그 불안은 다가오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곧 결정에 대한 두려움은 결과에 대한 책임의 두려움이다. 햄릿 증후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사람의 스타일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햄릿형과 돈키호테형이 있다. 햄릿은 이럴까 저럴까 생각이 너무 많아서 행동이 일어나지 않고, 돈키호테는 생각도 하기 전에 행동부터 하는 스타일이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에서 햄릿은 이렇게 말한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의 아버지 엘시노 국왕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자 삼촌인 클로디어스가 왕위에 오른다. 그리고 곧 어머니 거투르드는 새로운 왕과 재혼한다. 시동생과 결혼을 한 것이다. 햄릿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만다. 아버지의 죽음이 삼촌과 어머니가 공모한 범죄로 보이지만 물증이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선왕인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자신을 죽인 클로디어스에게 복수를 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진다. 기구한 운명의 햄릿은 내적인 갈등을 이렇게 독백으로 풀고 있다. 기구한 운명의 화살을 맞고도 죽은 듯 참아야 하는가? 아니면 성난 파도처럼 밀려드는 재앙과 싸워야 하는가? 죽는 건 그저 잠자는 것일 뿐, 잠들면 마음의 고통과 육신에 따라붙는 무수한 고통은 사라지는가?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결말이 아닌가? 그저 칼 한 자루면 모든 것을 깨끗이 끝낼 수 있는데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남아 현재의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결국 분별심은 우리를 겁쟁이로 만드는구나. 이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현상을 심리학 용어로 햄릿 증후군 혹은 결정장애라고 부른다. 햄릿 증후군의 원인으로는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이 있다. 부모에게 의존하는 수동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일수록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는 성격이 될 수 있다. 대학 졸업 후에도 부모에게 의지하는 부분, 정치에 대한 냉소 등이 그것이다. 온라인 기술의 발달도 햄릿 증후군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인터넷으로 대상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대량 생산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이 넓어진 것도 소비자의 햄릿 증후군과 연관이 있다. 정해진 비용 내에서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민하다 보면 선택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부모의 과도한 간섭이 오히려 결정장애 세대를 만든다는 지적이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초등학생처럼 부모의 간섭을 받는 대학생이 많다. 대학 상담소에는 부모가 너무 간섭해 힘들다는 대학생들의 고민이 쏟아진다. 대학생이 된 자녀 주위를 헬리콥터처럼 빙빙 돌면서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는 헬리콥터 부모들이 자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익명과 루시퍼 효과. 익명의 말과 행동은 양날의 칼. 이름이 없는 경우를 익명이라고 부른다. 이름이 있고 없는 것에 따라 사람의 행동이 다르다. 그 차이를 보자. 조선조 세종은 귀족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고려 분청자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러자 전국에서 조잡한 가짜 분청자기들이 등장하여 물을 흐리고 있었다. 보고를 받은 세종은 분청자기를 만드는 사람의 이름을 자기 아래에 새기도록 명했다. 그러자 시장의 질서가 바로 잡혔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만드는 상품이니 엉터리로 만들 수 없었던 것이다. 그것이 요즘으로 말하면 브랜드다. 이름의 위력이다. 대장장이를 영어로는 스미스로 쓴다. 기량이 걸출했던 한 대장장이의 스미스라는 이름이 한 분야를 대표하는 대명사가 된 것이다. 이름이 없는 익명의 말과 행동은 양날의 칼이다. 선의로 사용하면 한없이 귀하지만 악의적으로 사용하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한다. 연말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뉴스 중 하나가 익명의 기부자들이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선뜻 거금을 내놓는 사람들 말이다. 익명을 가장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천사들이다. 이렇듯 익명은 선행에 사용되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그러나 익명의 다른 측면은 나를 감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말과 행위이기에 무의식적인 욕망과 폭력성을 동반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세상에 법이 없고 스포츠에 규칙이 없다고 할 때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행동을 상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강도들도 복면을 하고 나면 훨씬 더 대담해진다고 한다.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시신을 살펴보니 신체 부위가 여러 곳 훼손되었고 특히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난자당했다. 범인은 누구일까? 프로파일러는 알고 있다. 피해자와 아주 잘 아는 가까운 사람이다. 얼굴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더욱 잔인하게 죽인다는 것이다. 이것이 익명의 세계다. 인터넷은 익명의 바다다. 이름을 숨기고 마음껏 서핑할 수 있는 비밀의 바다인 셈이다. 온라인 카페를 서핑하다 보면 익명의 게시판은 온통 욕설, 비방, 음담패설, 언어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익명이 보장되는 가상의 공간에서는 자신을 통제하기가 현실에서보다 어렵다. 오프라인에서 억눌렸던 잠재된 욕망이 익명의 공간에서 분출되기 때문이다. 수사관들의 말을 빌리자면 인터넷 공간에서 온갖 악플을 달고 조폭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잡고 보면 그리도 착한 사람들이어서 놀란다고 한다. 이른바 익명의 공간은 해방 공간인 셈이다. 익명은 미운 놈 죽이기에도 유용한 수단이다.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의견이
다수 사람의 견해인 것처럼 나돌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한다. 상황이 인간의 본성을 이긴다. 심리학 용어 중에 루시퍼 효과라는 게 있다. 루시퍼는 빛을 내는 자 혹은 샛별이라는 의미로 신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던 천사였지만 오만으로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천상에서 추방되어 사탄이 된 존재다. 또는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한 자가 바로 루시퍼라는 주장도 있다. 루시퍼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존재였지만 동시에 추악한 모습도 가지고 있었다. 선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인간에게도 반드시 악한 모습이 어딘가에는 숨어 있다는 것이다. 헤르만 헤세의 성장소설 데미안에서 아브락삭스라는 신의 이름이 나온다. 새는 힘겹게 투쟁하며 알에서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삭스다. 아브락삭스는 영지주의파 신으로 머리는 수탉, 몸은 인간, 다리는 뱀의 모습으로 선과 악을 한 몸에 지니고 있다.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과 필립 짐바르도는 인간이 선한 모습으로 행동하느냐 악한 모습으로 행동하느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평범한 사람을 죄수와 간수로 나누어 역할 분담을 시켰더니 시간이 갈수록 간수는 포악해지고 가학적으로 변해갔다. 완장을 차면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선량한 사람이 악마로 변하는 것은 본연의 인간성이 아니라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유대인 600만 명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던 나치인들 모두가 원래부터 악한 사람들이었을 리는 없다. 아이러니한 것은 현대적이고 구체적인 동물보호법을 만든 사람이 히틀러였다는 사실이다. 게슈타포를 창설하는 등 악명이 높은 헤르만 괴링은 1933년 라디오에 나와 동물들은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실험을 경험하고 있다. 나는 신중하고 묵묵히 생각했다. 죽어가는 동물을 지속적으로 대우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스탠리 밀그램의 가설처럼 평범했던 보통 사람들이 특수한 상황에서 악마로 변했던 것이다. 악의 상황 이론을 쓴 리 로스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한 개인의 비도덕적인 행위가 그의 고정된 도덕적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하는 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질투의 역사. 질투의 역사는 길고도 길어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심지어 기독교에서 창조주로 섬기는 여호와도 질투를 했다.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듯 여호와는 분명히 자신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또 창세기 4장에는 카인이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유인하여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온다. 형제인 카인과 아벨. 형 카인은 농사를 지었고 동생 아벨은 양치기가 되었다. 하나님께 제물로 카인은 땅의 소출을,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양의 기름을 바쳤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꺼이 굽어보았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굽어보지 않았다. 카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동생 아벨이 선택을 받자 극도의 질투심이 불타올랐다. 그리하여 카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다. 인간의 피 속에는 질투의 DNA가 존재한다. 카인의 DNA가 지금도 면면이 인간의 피 속을 흐르고 있다. 아이들은 동생이 태어나면 엄마 몰래 해코지를 한다. 역시 엄마의 사랑을 빼앗길까봐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엄마 몰래 동생을 꼬집기도 하고 눈을 찌르기도 한다. 이처럼 주위 사람으로 인해 자신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추락할 때 인간은 질투심을 느낀다. 질투는 때론 눈물로, 때론 물리적인 복수로 나타난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는 거의 완벽한 연기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아사다 마오는 은메달에 그쳤다. 은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아사다 마오는 눈물을 펑펑 쏟았다. 이인자의 지위를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참담한 심경이 눈물로 표출된 것이다. 이것이 심해지면 물리적인 폭력으로 나타난다. 백설공주 이야기를 보자. 옛날 어느 왕국에 검은 머리에 하얀 피부, 그리고 붉은 입술을 가진 예쁜 공주가 태어났다. 그러나 왕비는 공주를 낳자마자 곧 세상을 떠났고 왕은 새로운 왕비를 맞았다. 백설공주가 자랄수록 아름다움을 더해가자 계모인 왕비는 질투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왕비는 마법의 거울을 보면서 물었다.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거울이 대답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백설공주입니다. 같은 질문과 대답이 반복되자 왕비는 공주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마녀를 통해 독이 든 사과를 먹였다. 이제는 죽었겠지 하고 다시 마법의 거울에 물었으나 여전히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다는 대답이었다. 절망한 왕비는 거울을 보면서 울부짖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백설공주는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죽었단 말이야.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다. 백설공주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왕비님의 질투심 때문입니다. 왕비님 자신이 나이 들고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마다 백설공주님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왕비님의 마음씨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 동화지만 일말의 진리를 담고 있다. 질투는 바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질투라는 이기적 유전자. 모든 종교의 경전이나 도덕군자들은 질투를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동양에서는 여자의 강한 질투심은 이혼 사유가 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유교권이나 이슬람권에서는 서양에 비해 질투를 훨씬 더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진화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만들어 설정한 도덕적 기준을 개의치 않는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존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타적인 유전자가 이기적인 유전자보다 생존에 유리하다면 인류는 이타적인 유전자가 주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승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질투도 마찬가지다. 질투의 백미라고 불리는 남녀 간의 질투를 보자. 여자에게는 자신과 자신이 낳을 이세를 보호해줄 든든한 보호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신의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파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다. 여자에게 질투는 일종의 생존 전략인 셈이다. 미인은 미인에게, 천재는 천재에게, 영웅은 영웅에게서 질투를 느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재 과학자 뉴턴 역시 질투의 화신이었다. 미적분의 발견을 놓고 라이프니츠에 대한 뉴턴의 질투는 하늘을 찔렀다. 학자들에 의하면 미적분의 개념을 처음 창안한 사람은 뉴턴이었지만 발표를 먼저 한 것은 라이프니츠였다. 여기서 뉴턴의 질투가 시작된 것이다. 미적분 이론은 현대 과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초이론이다. 이의 중요성이 더해지자 마침내 미적분 이론의 발견자를 두고 영국과 독일 간 감정 싸움으로 번졌다. 그렇지 않아도 미운 이웃 사촌이었던 영국과 독일. 미적분의 발견을 두고 두 나라는 100년 동안 학술 교류를 하지 않을 정도였다. 지금은 동시에 발견한 것으로 봉합되고 있다. 발명왕 에디슨도 질투의 화신이었다. 자신이 가장 뛰어난 과학자라고 생각했던 에디슨 앞에 테슬라라는 천재가 나타난 것이다. 세르비아인으로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나 일찍 미국으로 이주한 테슬라는 에디슨보다 훨씬 더 뛰어난 과학자였다. 두 사람 간의 대표적인 싸움이 교류 대 직류 싸움이다. 에디슨은 뉴욕시에서 사용할 직류 방식의 전력 공급 시스템을 고안했다. 그러나 직류 방식은 멀리 보낼 경우 전력 손실이 크다는 결점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에디슨은 천재 과학자이자 발명가였던 테슬라에게 손실 없이 전기를 멀리 보내는 방법을 고안해주면 많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서 나온 방식이 교류였다. 그러자 질투가 난 에디슨은 약속한 돈도 지불하지 않고 여전히 직류의 우수성을 고집했다. 에디슨으로서는 자존심 때문에 테슬라를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다. 에디슨은 교류가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개와 고양이를 교류로 태워 죽이는 실험까지 하면서 직류가 우수하다고 홍보까지 하고 다녔다. 이에 테슬라는 웨스팅하우스와 손잡고 전력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에디슨은 여전히 직류를 고집했다. 교류의 장점을 몰라서가 아니라 테슬라에 대한 질투심 때문이었다. 결국 테슬라에게 패하고 말았다. 지금은 거의 교류를 사용하고 있다. 에디슨이 직류 전기로 많은 돈을 벌려고 했지만 테슬라는 교류 전기로 세상을 밝게 비추려고 했다. 질투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엄마는 동창 모임만 다녀오면 엄친아 타령을 한다. 글쎄, 엄마 친구들은 이번에 이렇게 엄마의 엄친아 타령이 시작되면 자녀들은 기가 죽는다. 외모, 재능, 능력에서 자신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엄친아가 부러웠지만 엄마의 타령이 반복되다 보면 엄친아에 대한 강한 증오가 솟구친다. 그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질투다. 질투는 흡사 만류 인력의 법칙을 닮았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멀리 있는 사람이야 잘 되든 못 되든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 가까이 있어 나와 직접적으로 비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일수록 질투는 강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다. 여자들이 가장 열받을 때는 언제일까? 동창 모임에 나갔을 때
지지리도 공부 못하던 수기가 명품 가방에 명품 옷을 휘두르고 나왔을 때다. 그래서 다음 모임에는 빚을 내서라도 명품 가방을 구입하려 드는 것이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은 16강 진출전에서 전대회 우승팀 독일을 2대0으로 이겼다. 그러자 전국은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다. 그러나 16강에는 진출하지 못했다. 반면 일본은 벨기에와 16강 진출을 위한 일전을 남겨두고 있었다. 벨기에는 일본에 비해 월등히 강력한 팀. 그런데 뜻밖에도 일본이 전반전에서 2대0으로 이기고 있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TV를 껐다. 일본이 이기는 꼴을 보기가 싫었던 것이다. 그러나 웬걸, 다음날 아침 벨기에가 일본을 3대2로 누르고 이겼다는 뉴스가 화면과 함께 뜨고 있었다. 이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일본이 졌다는 소식이 우리가 16강에 진출하는 것보다 더 통쾌했던 것이다. 캐나다에 사는 한 교포의 전언에 의하면 우리가 독일을 2대0으로 이기자 가장 신바람 나는 사람들은 영국인들이었다고 한다. 영국과 독일은 역사적으로 영원한 앙숙이었다. 이것이 이웃에 대한 우리의 솔직한 감정인 것이다. 살리에리 증후군, 천재를 증오하다. 영화 아마데우스는 천재음악가 모차르트와 그를 질투하는 궁정악장 살리에리의 이야기다. 이탈리아 출신의 살리에리는 오스트리아 궁정에서 궁정악장의 지위에 올라 있었다. 여기에 천재 모차르트가 나타난 것이다. 모차르트가 천재였다면 살리에리는 노력파였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모차르트를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살리에리는 절망한다. 이 같은 구도에서 모차르트 독살설이 나오게 된다. 이를 퍼뜨린 직접 당사자는 러시아의 대문호 푸시킨이었다. 모차르트의 돈 조바니 초연을 듣고 살리에리가 혹평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푸시킨은 돈 조바니를 혹평할 사람이면 능히 살인도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주장이었다. 푸시킨은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라는 단막극을 발표하게 된다. 그러나 독살설은 루머일 뿐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독살설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 정도 질투라면 능히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인간 심리에서 비롯된 가상의 진실이다. 이러한 심리적 증상을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마녀사냥의 심리. 마녀사냥은 주로 16에서 17세기 중세에 이루어졌다. 15세기부터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다가 16세기 말경에 절정을 이루었다. 서양의 중세는 이교도와의 전쟁, 종교개혁, 그리고 마녀사냥으로 점철되었다. 마녀란 당시의 개념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악마와 계약을 맺어 마력으로 하늘을 날아다니며 악마와 교접하는 자로 규정되었다. 이들을 무차별 잡아들여 화형에 처하는 것이 마녀 사냥이었다. 기독교 교의학에 의하면 마녀는 단순히 평범한 이단자들이 아니다. 가톨릭 신앙을 모독하면서 악마에게 충성하는 배교자들이다. 또한 자신의 몸과 영혼을 악마에게 파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세례받지 않은 아이들을 죽여서 시신을 끓여 연고로 만든 다음 그 연고를 바르고 하늘을 날아다닌다. 아이로부터 세례와 구원의 은총을 빼앗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악마와 성관계를 맺는다.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하다. 마녀 사냥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깔려 있다. 당시 유럽은 가톨릭이 주축이 되어
이교도인 이슬람권과 십자군 전쟁을 벌였으나 패하고 종교개혁으로 비롯된 30년 전쟁에서 가톨릭 세력이 약화되고 개신교 세력이 강해지면서 여러 종파로 갈리었다. 여기에 기근과 여러 차례에 걸친 흑사병이 가세했다. 이런 사회적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희생양으로 만들어낸 것이 마녀였다. 또 종교개혁 이후 신구 교도들 간 극심한 갈등 속에 서로 상대를 신앙의 적으로 몰아갈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조작된 이미지가 마녀였다. 마녀 재판은 종파적 갈등에서 반대파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마녀를 가리는 방법도 아주 간단하다. 물에 던져서 살아나오면 마녀, 죽으면 마녀가 아니라고 인정했다. 불 위를 걷게 해서 살아나오면 마녀, 죽으면 마녀가 아니라고 간주했다. 이처럼 마녀로 지목되면 죽음을 면하기 어려웠다. 이런 목적 외에도 특정인에 대한 시기나 질투의 수단으로도 이용되었다.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에서 프랑스를 구한 잔다르크도 마녀로 몰려 19살의 나이로 화형에 처해졌다. 프랑스의 샤를 7세는 자칫 영국으로 넘어갈 뻔했던 왕위를 잔다르크 덕분에 되찾았지만 그녀의 인기가 치솟자 심한 질투를 느꼈던 것이다. 거기에다가 귀족들까지 갑자기 부상한 잔다르크를 시기하여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녀의 죄명은 누구든 사제를 거치지 않고는 신성한 신의 계시를 받을 수 없다는 규율을 어겼다는 것이었다. 후에 잔다르크는 성녀로 추앙되었다. 천문학자 조르다노 브루노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화형을 받았으며 전체의 타원 궤도를 발견한 천문학자 케플러의 어머니 카타리나도 마녀로 몰렸다. 병약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카타리나는 어머니 대신 산파집에서 자라야 했다. 덕분에 약초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 주술과 약초로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기도 했다. 이것이 마녀로 몰리는 계기가 되었지만 케플러의 탓도 있었다. 지구가 자전한다는 코페르니쿠스의 가설을 케플러의 관측으로 실증적 토대를 마련한 바람에 당시 성직자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이다. 카타리나는 본인의 논리정연한 항변과 아들 케플러의 도움으로 무죄가 되었지만 이미 사망 직전이었다. 마녀로 처형된 사람들 중에는 여성이 80에서 90%였다. 대개 공동체에서 출산과 질병 치료를 도와주고 점을 치는 무녀들이었다. 마녀의 경제적인 측면도 상당했다. 명분은 마녀 사냥이었지만 이들을 잡아들여 자백을 받으면 그녀의 재산은 영주, 주교, 이단 시문관이 나누어 가지도록 했기에 멀쩡한 사람도 마녀로 지목되어 화형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약 300년간 유럽 전역에서 지속된 마녀 사냥에서 희생된 사람의 수가 수십만에 이른다는 설도 있고 수백만에 이른다는 설도 있다. 마녀 사냥은 현대에도 활개를 치고 있다. 1950년대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이었던 메카시는 어느 날 의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무성 안에 105명의 공산당원이 있다. 이 말 한마디가 일파만파로 번져 나중에는 마녀 사냥으로 번졌다.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바로 종북 세력이라는 딱지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걸리면 빠져나오기 어렵고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은 구겨지고 만다. 아인슈타인이 물방울 2개는 합쳐도 하나라고 기자들에게 농담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언론에서는 아인슈타인의 말이라면서 1 더하기 1은 1이다 라고 보도했다.
사실을 조금만 왜곡시켜도 얼마든지 마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마녀 사냥은 주로 정치인, 유명인사,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 악플을 통한 악의적인 음해다. 악플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한 연예인도 여럿이다. 어느 방송에서 한 여성이 신장 180 이하의 남자는 모두 루저다 라는 발언을 했다가 마녀 사냥의 표적이 되었다. 당사자인 그 여성은 인터넷 악플에 시달리다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다.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싶은 풍토가 마녀 사냥의 온상인 것이다. 미리 거짓이라고 답을 정해놓고 답을 찾다. 음모 이론은 마치 마녀 사냥과도 비슷한 점이 있다. 미워하던 사람이 어느 분야에서 크게 성공을 했다면 아마도 거짓일 거라고 미리 답을 정해놓고는 조금만 엇비슷한 증거가 나와도 그렇게 몰아붙이기 때문에 음모론은 더욱 증폭된다. 2011년 일본에서 대지진과 함께 거대한 쓰나미가 일어 미야기현이 온통 쑥대밭이 된 사례가 있다. 사람들은 일본처럼 기술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누군가의 음모라는 주장이 나돌았다. 바로 유대인의 음모라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유대인의 지배를 받는 미국 교회 협의회에서 일본 해저에 핵무기를 터뜨려 지진과 해일을 일으켰고 이것으로 일본의 원자를 망가뜨리고 도쿄를 암흑으로 만들려 했다는 것이다. 에이즈 바이러스에도 음모론이 스며들었다. 미 국방성이 흑인, 동성애자, 마약 중독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음모다. 9.11 테러가 일어났을 당시에는 그것이 빈 라덴의 소행이 아니라 이스라엘 첩보부대나 심지어 미 국방성 소행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근접하는 증거가 나타나면 이들의 믿음은 맹신에 가까워진다.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과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공유하는 그룹이 이에 동조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사실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적으로는 자기중심적 편파라고 부른다. 인지부조화라고도 한다.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음모론 중에는 유대인, 거대 자본, 비밀스러운 종교 집단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심리학적으로 이러한 음모론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때로는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주기도 한다. 말세를 주장하는 비밀 종교를 보면 이들은 한없이 행복해 보인다. 예언된 종말의 그날이 오기까지는 말이다. 노르웨이와 북유럽 툰드라 지역에는 레밍이라는 들쥐들이 살고 있는데 번식력이 강하다 보니 그 지역의 먹이가 부족해지면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집단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앞선 무리가 달리기 시작하면 무리 전체가 그 뒤를 따라 움직이는데 그러다 절벽, 호수, 바다에 집단으로 빠져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집단 자살인지 사건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선두를 뒤따르는 집단 행동을 레밍 효과라고 부릅니다. 흥분한 데모 현장이나 광신적인 종교 모임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쥐들은 엉겁결에 자기 목숨을 잃더라도 적어도 다른 동물들에게는 피해를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